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이틀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강연들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2일차 특별 강연의 주제는 AI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라는 주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제 개회식 주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업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논의가 기대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조숙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님, 또 강연을 해주실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 morning everyone.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 어제 이어서 오늘 첫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영어로는 켄텍입니다. 켄텍의 조숙경 교수입니다. 네, 저는 켄텍에서 과학사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제가 현재 세계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회장으로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is all around. AI is everywhere.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 AI가 붙으면 뭐든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말 AI 시대가 올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2013년에 영화 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는 어떤 남자, 주인공 남자가 OS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런 날이 올까? 아마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6년에 그 바둑의 천재 이세돌이 장담을 했죠. 나는 알파고를 완전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챗 GPT가 등장을 했고, 오늘날 바로 오늘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이 챗 GPT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AI 연구자들이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차상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공부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창립을 하셨고 그 회사가 독일의 SAP라는 회사에 또 이렇게 M&A가 돼서 그 회사를 리노베이션 하시는 일을 총책임을 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전문가시면서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세계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바꾸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에서 특임 교수로 그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제목은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AI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차상균 교수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이 페스티벌 행사에 오게 된 건 제가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히스토리와 상당 부분이 오버랩이 되고, 사실 제가 오늘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24년생이시라고 하셨는데 작고하신 저희 부친께서 1925년생이셨어요. 근데
태어나신 곳은 이 목포하는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북한의 경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청진 부근인데요. 그래서 아주 좀 재밌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친 벤처 정책, 그 벤처 정책의 그 수혜를 입어서 교수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창업을 해서 이 한국에서 뭐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다시 론치를 시키고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 그 당시에 3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어요. 3대 소프트웨어 기업 SAP, ERP를 시장을 이제 석권한 그런 회사죠.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제가 M&A가 돼서 그 이후에 그 회사의 시크릿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주도했고 그 프로젝트가 그 회사를 바꾸는 프로덕트,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라는 그 의미의 하나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SAP라는 회사가 그 도메인에서 독보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 약간의 히스토리,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1983년에 갔어요. 그러니까 4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히스토리가 한 52년쯤 되는데 52년이라고 하면 벤처 캐피탈이 생긴 게 72년이니까 그 52년의 히스토리에서 한 41년을 커버하는 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실은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서울대학에서 아직 맡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세미나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좀 전에 그 AI와 웰빙이라는 주제로 구글의 디스팅귀시드 엔지니어 한 분을 모셔서 이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뒷부분에 제가 그분의 사진을 넣어놨는데 오늘 조금 전에 배운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2년 전에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아주 센세이셔널한 거였죠. 근데 그때 이 레리 서머스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IMF 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듣기로는 DJ 대통령께 어드바이스를 한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마침 그때 방송에 나와서 오픈 AI가 릴리즈한 챗 GPT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레이버 마켓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 가치가 하락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개인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 제가 이제 SAP라는 회사 일을 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서 빅데이터 연구원을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플레이를 해봤으니까 이걸 새로운 걸 만들어 보라고 학교에서 저한테 명령을 하셔서 제가 그 일을 맡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역시 사람을 바꾸는 게 사회를 바꾸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개념은
지금 흔히 알려져 있는 AI 대학원이라는 개념, 그것도 제가 과기부에 인풋을 넣어서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이 그냥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을 많이 키워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컴퓨터 공학자를 많이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일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트랜스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 때는 대학원생을 뽑을 때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뽑는다. 단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걸 배워서 뭔가 하겠다는 건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뽑는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오픈을 했고 실제로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한 반 정도 입학생이 리버럴 아트, 사이언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생이 예술 쪽 학생들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도 테스팅 해보지 않은 그런 하이포시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학생들한테 A to E를 가르친다. A, AI, B는 빅 데이터, C는 컴퓨팅의 이해, D는 도메인,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E는 뭐냐? E는 뭐겠습니까? entrepreneurship.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B, C, D, E를 가리킨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챗GPT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요즘 이제 점점 챗GPT의 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제 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되새겨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세 가지 A, B, C, D 5개 중에 물론 A와 컴퓨팅도 중요하지만 B는 데이터죠. 데이터와 도메인. 데이터에는 특정 도메인의 지식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영학적 그런 도메인 날리지든 아니면 바이오에 관한 어떤 도메인 날. 이번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결국 이 AI 빅데이터 컴퓨팅과 바이오의 도메인, 케미컬 날리지를 컴바인해서 수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노벨 경제학상은 결국 경제에 관한 그런 지식과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결합한 그런 상이었고요. 그래서 세상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또 도메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이매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매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 그게 앙트레프레너십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이게 또 지금은 왜 더 중요하냐? 우리나라 경제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좀 노화가 됐죠. 회사들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좀 연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컬처도 좀 오래됐고 지금은 새로운 어떤 이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에서 던진 이 어떤 리더십 그게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처음 찾은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81년 초죠. 근데 사실 그 1980년에 이 전두환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이제
일으킨 그런 쿠데타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동영상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수사관과 이 대화한 내용인데, 그때 말씀한 내용을 돌이켜 보면 여기 좀 큰 글자로 제가 부각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 같이 그런 세트를 넣어가지고 본부가 있어요. 전화국 본부가 있듯이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회 돌아가셨지 하면 거기서 몇 회요 하고 대답을 해준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국 본부가 뭡니까? 요즘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전화기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의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나오지 않은, 그러면 인간은 여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43년, 44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고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실리콘밸리와 히스토리에 제가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4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간에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추진한 그런 정책들을 보면 이게 실리콘밸리의 스피릿과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스피릿은 뭐냐? 실리콘밸리의 루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 회사. 사실 그 전에 반도체를 발명한 노벨상 수상자 윌리엄 셔클리가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회사를 실리콘밸리라는 게 거의 없었을 때죠. 세웠는데 이 셔클리라는 분의 이분 좀 이상한 분이셔서 거기에 있던 8명이 배반자, 리벨리어스, 트레이트러스 H라고 하는데, 이 8명이 뛰쳐나와서 페어차일드를 만들었습니다.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한 루트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출신들이 만든 게 1968년에 인텔, 69년에 AMD, 그다음에 많은 그런 회사들이 생겨서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또 한 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버네바 부시라는 분이 아주 정말 훌륭한 혁명적인 분이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같은 그런 오거나이제이션이 만들어져서 순수한 과학 연구를 서포트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과학 기술의 패권국으로 부상을 그 스테이터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가 그럼 또 어떻게 생겼냐? 재밌는 그 인연은 이 버네바 부시라는 분과 스탠포드의 수석 부총장이죠. 프로보스트라고 하는데 프로보스트를 했던 분이, 이분이 실리콘밸리에 또 스탠포드 주변에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기여를 하시는데, 이 프레드릭 터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설립에도 기여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버네바 부시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스피릿, 그러니까 저는
리벨리어스한, 리벨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지 않게 반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리벨은 혁명적이라는 어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리벨리어스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엔들리스 프론티어를 추구하는 그런 스피릿이 실리콘밸리의 핵심인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이런 것들을 40여 년 전에 이해를 하고 오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히스토리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결국 1980년, 81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나라가 IMF를 막 겪을 무렵에 그때 98년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겼고요. 사실 구글은 구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 지도 교수가, 미국에 있던 스탠포드의 제 지도 교수가 달파라는 프로그램 에이전시에 가서, 펀딩 에이전시에 가서 만든 프로젝트가 디지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992년에 그 프로젝트가 일종의 내셔널 프로젝트죠. 그게 펀딩이 됐는데 그 6개 대학에 500만 불씩 처음에 나눠줬어요. 거기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스탠포드 대학에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 브린이 만든 게 구글입니다. 제가 사실은 98년에 우연히 여름에 스탠포드에 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걸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터넷 시대가 이제 이 꽃을 이제 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시대가 왔고, 여기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AI 시대가 열린 걸로 이해를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역사는 참 이 역사를 저는 이제 어떤 이념이나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전두환 정부에 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두환 정부가 사실은 전두환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니까 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수석을 김재익이라는 분을 발탁을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경제 관료 중에는 아웃라이어였어요. 비주류였어요. 근데 이분이 비주류인 것은 이제 어떻게 그게 보면 그게 더 좋은 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웃라이어 비주류가 정말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또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재익이란 분은 이 1968년에 아까 제가 68년에 인텔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68년에 스탠포드로 유학을 갔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러. 통계학도 그때 석사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73년에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계량경제학을 박사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리콘밸리에서 이분이 AI나 컴퓨터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제학, 계량경제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68년에 인텔이 생기고 69년에 AMD가 생기고 70년에 마든 컴퓨팅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던 제록스의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보고 애플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72년에 실리콘밸리에 처음으로 벤처 캐피탈이 생겼어요. 스퀘어 캐피탈이라는 곳과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아주 큰 벤처 캐피탈이, 지금은 아주 큰 벤처 캐피탈이죠. 이 두 개가 72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뭔가 그 당시에 바로 이해는 못했더라도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그 당시에 이분은 아웅산 그 사태로 순직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됐고,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중화공업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국비 유학생을 100명으로 늘렸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GDP per capita가 2,000불이었는데 그 2,000불 GDP per capita가 2,000불인 나라에서 제가 유학을 간 스탠포드는 제가 국비 유학생이 됐습니다. 그때 우연히 저는 유학 갈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 당시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의 등록금이 1년에 10,000불이었어요. 근데 생활비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이 정부에서 전격 지원을 내서 인재가 키워지게 됐고 그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통신, 인터넷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이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의 이 비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국비학을 갔다 온 다음에 서울대학에 92년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저는 SAP라는 그 회사를 바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선언된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개발을 했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이 시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그 국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던 중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마침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는 날 인터넷에 이 평양 지도는 이런 거다 하고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또 계속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구글 맵이 나오기 전이었고 그 당시 지금 현재 구글 맵도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제가 만든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으로 교수가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제가 했던 연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실리콘밸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 SAP와 M&A를 하고 그 플랫폼 전제 비즈니스 플랫폼이 하나라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제가 한국에서 인큐베이션을 해서 지금 글로벌 프로덕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서론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AI로 돌아오면 제가 저 SAP의 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리딩하던 시점은 바로 이전의 제너레이션의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젠 AI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지금 뭐 스타트업이지만 마켓 밸류가 북 밸류죠. 160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됐고 여기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데려갑니다. 뭐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는 200만 불, 300만 불 연 컴펜세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끌어가는 친구는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죠. 38세의 스탠포드의 드롭아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생성형 AI, 젠 AI는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스 시대가 있었고 윈도우 시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 결국 모바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 AI 혹은 뭐 제미나이는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메인 나레지를 주입을 해서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이죠. 주입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어요. 그 때문에 로봇을 디플로이 하는데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었던 거죠.
그리고 플렉시블하지도 않고 지금은 로봇을 데이터로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래밍 대신에 데이터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미스트랄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겠습니다. 이게 또 국가의 어떤 서브레인티가 중요합니다.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려면 이런 젠 AI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 젠 AI를 만드는 코스트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유럽 전체에서 밀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 미스트랄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재밌는 것은 프랑스 회사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프랑스가 미트랑 지금 현재 누구죠? 그 대통령이 나오면서 거기서 디지털 AI 정책을 아주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오리진을 가진 그 세드릭 오라는 디지털 차관 이분이 이제 이 정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 미스트랄이라는 회사는 코파운드 중에 한 사람이 세드릭 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오거나이즈해서 펀딩을 만들어주는 저 세드릭 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미스트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젠 AI는 아닙니다만 지금 젠 AI 이전에 만들어진 이 자율주행 기술인데 웨이모는 구글에서 펀딩을 받아서 시작을 했죠. 근데 드디어 쓸만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웨이모를 타보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프렌들리합니다. 지금은 아직 고속도로에 올라가거나 이런 건 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대도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누가 이걸 많이 쓰느냐? 누가 많이 쓸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뭐 어디 시내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쓰겠지만 미국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어디 무슨 소위 과외 같은 걸 할 때 부모들이 다 이걸 라이드를 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학교를 끝날 무렵에 픽업을 내서 다음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고 기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안전한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웨이모가 잘 되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진화를 해서 젠 AI와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 특히 이제 기업이나 오거나이제이션, 뭐 정부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서 소프트웨어가 백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과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돌아가는 게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휴머노이드를 하겠다고 앞으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회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아주 막 떠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예요. 근데 데이터를 휴머노이드가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 여기 바로 옆에 우리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에서 조장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파이프라인을 잘 까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용접을 잘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도 그런 스페셜라이즈된 타스크에 최적화된,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캡처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타스크에 최적화된 로봇들이나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또 사람에게 위험한 일들을 로봇들이 하겠죠. 실제로 지금 옆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숙련공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이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를 하겠다고 하니까 올 초에 Figure.ai라는 회사가 또 튀어나와서 엄청난 또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또 이게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산업이라 이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회사들 중에 유비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엄청난 그런 지금 숫자를 시장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저런 하드웨어가 미국 시장에는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로코스트 솔루션으로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벨상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노벨 물리학상한테 갔어요. 왜 물리학상이겠습니까? 피직스가 뭡니까? 피직스는 세상의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넷은 그 뉴럴넷 이전에는 미분방정식에 의해서 이게 세상이 모델이 됐는데 이 뉴럴넷이 AI가 좀 보편화되면서 많은 데이터를 캡처를 함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모델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뉴럴넷에 컨트리뷰션한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노벨 화학상이 반은 이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그 바이오케미스트리, 컴퓨테이셔널 바이오케미스트리를 하는 분한테 돌아갔고요. 나머지 반은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에 있는 두 사람한테 돌아갔죠. 여기서 노벨 화학상에서 아마 이 노벨 화학상은 연구를 한 시점, 연구 결과를 낸 시점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가장 짧은 그런 레코드를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분을 대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어서 교수들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인재들이 있나를 이제 제가 서치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랩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어떤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것을 이게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라고 그러죠. 이 합성하는 분야에서 계속 실험을 휴지 스케일로 하면서 또 랩도 엄청나게 키우면서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구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크레딧도 기부를 받고 그리고 도네이션도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의 도네이션도 받고 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에 돈을 끌어들여서 창업을
계속 했던 거죠. 그 돈들이 연구한 걸 좀 더 이제 현장에 적용한 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경험들이 계속 어큐뮬레이션이 돼서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노벨상을 최근에 그 창업한 회사는 21번째로 창업한 자이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입니다. CTO를 맡고 있는 여기 보면 카미세티라는 분은 제가 다음에 시애틀에 가면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 5월 달에 세웠는데 원샷에 받은 펀딩이 $1 빌리언. 한 회사가 $1 빌리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 AI 분야의 모든 예산을 합쳐도 몇천억밖에 안 되는데 저기는 한 스타트업에 $1 빌리언을 몰아줄 정도의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노벨상은 저는 이제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없으면 노벨상도 받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CEO를 맡은 분은 얼마 전까지 스탠포드의 총장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본인이 창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이 회사의 CEO를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를 생각하면 드럭 디스커버리가 AI에서 상당 부분 그 일을 AI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I가 이러이러한 캔디스를 머티리얼을 만들겠죠. 제안하겠죠. 그럼 그걸 실험을 해야 돼요. 생체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생체 실험도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한 우성재란 박사가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하고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했는데, 초파리 실험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체는 보면 초파리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 어떤 사회적 컨트로버시가 없는 그런 초파리 실험을 로봇으로 AI로 완전히 자동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케미스트를 한다, 바이오를 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현재의 지금 대학에서 화학과 혹은 뭐 바이오 쪽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일부, 물론 이 새로운 실험을 만들어내려면 실험에 대한 이해도 하는 것, 기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화학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육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지금 AI는 워낙 엄청난 컴퓨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스페셜라이즈된 반도체가 필요하죠. 엔비디아는 이런 스페셜라이즈된 반도체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래요. 엑셀러레이터, 자기는 컴퓨팅 엑셀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3.4 트릴리언 달러, 거의 뭐 넘버 1, 2의 그 마켓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좀 오랫동안 팔로우를 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한 7, 8년 전에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좋겠어라고 추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산 동료들 중에는 한 60, 70배의 개인을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 그 기술이 정말 집중되어 있는 엣징, 커팅 에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그 위에 쌓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드럭 디스커버리 하는 회사들은 엔비디아를 다 써야 돼요. 그 위에 빌드해 놓은 소프트웨어에 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AMD가 가장 근접하게 쫓아오는데도 이 갭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새로 올해 이제 어나운스한 이 아키텍처, 이 칩들이 혹은 시스템이 이미 2025년도 물량이 소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받으려고 나라들이 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뭐 SK 하이닉스 같으면 엔비디아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메모리 조그만 패키지죠. 이걸 공급을 함으로 해서 뭐 마켓 하이닉스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반면에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럼 왜 삼성전자나 사실은 저는 하이닉스조차도 메모리 회사들은 영향력이 줄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구도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아주 정말 뗄래야 수 없는 TSMC 그 얼라이언스에서 만들어진 구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짜여진 구도에서 우리가 메모리만 공급하는 포지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전에 인텔 시대에는 인텔이 메모리를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 메모리를 컴퓨터 업체에 우리가 공급을 했어요. 지금은 메모리를 TSMC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를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경쟁 관계니까. 근데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 그 시가 총액이 순위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아까 뭐 삼성 엔비디아가 뭐 3.4 트릴리언, 2등이 TSMC가 1 트릴리언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콤이라는 회사는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해서 지금 뭐 구글이 만드는 AI 엑셀러레이터도 여기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 뭐 케이블, 광 케이블 이런 칩까지 다 이제 핸들을 하면서 브로드콤의 시총이 또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5등으로 밀렸고요. 바로 뒤에 이제 AMD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AMD GPU가 좀 팔리게 되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인텔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아래쪽으로 밀려나서 15등이 됐고 시가총액은 $100 빌리언 안 되고 있고요. 그것조차도 앞으로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AI가 급속하게 이 시장을 바꿔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엔비디아와 이 TSMC의 관계는 그러니까 젠슨 황의 스승이 TSMC를 만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TSMC를 만드는데 이 모리스 창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TSMC에도 가봤고 사실은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그 유학 중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인턴을 6개월 동안 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넘버 1 세미컨덕터 컴퍼니였는데 그 세미컨덕터 비즈니스를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밀려나서 결국은 대만으로 가서 TSMC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좀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돼서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칩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쪽은 큰 기업들이 하지만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새로운 정말 서비스를 앞으로 제너레이션 할 회사들은 모두 스타트업입니다. 오픈 AI 스타트업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엔트로픽. 그다음에 최근에 이 사람은 오픈 AI의 지금 이사회 체어맨이에요. 나이가 42세. 근데 해볼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시에라 AI라는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작년에 했는데 현재 시가 밸류가 4.5 빌리언 달러. 2년도 안 됐는데 회사의 밸류를 그렇게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타트업만이 이걸 할 수 있고 큰 기업들은 문화 때문에 기존의 조직 이걸 이제 인큐먼트 딜레마, 이노베이터 딜레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다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나서서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이 이노베이션 웨이브를 탈 때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한 10배 정도의 속도가 있다. 10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한 12년 동안에 전 세계 우수 인재와 벤처 자본이 성공한 혁신 벤처 경험을 축적해서 실리콘밸리로 다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모자라면 미들 이스트에 돈을 끌어오고, 근데 그런 형태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우리나라가 그러면 모든 돈을 공적 자금으로 넣어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본은 사적 자본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그 밸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걸 이제 이 반증하는, 서포트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투게더 AI라는 회사는 스탠포드의 교수 2사람과 그 포스닥 뭐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했는데 2년 동안에 2.3 밀리언을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남들이 못하는 실험을 쫙 다 해본 거죠. GPU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서 막 컨피규레이션을 하고 이것저것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의 노하우가 이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연구비를 기다리려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대학 100만 불.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험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는 한 200배 정도의 돈이 짧은 시간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을 리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오늘 아침에 저랑 이제 대화를 했던 세미나를 했던 분인데 결국 사람들의 웰빙을 AI의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통합된 에이전트가 나오게 되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캐릭터의 에이전트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소소한 것에 신경 쓰던 것에 자유롭게 되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좀 더 하이 밸류에, 휴먼 밸류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거고, 이런 쪽에 스타트업을 만들면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게 아닙니다.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치고 나가면 우리가 뭐 또 다른 구글 같은 스케일의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웰빙은 사람다움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답이 없는 거지만 저는 이제 교육을 바꿔야 된다. 특히 획일적 교육.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챗GPT가 다 알고 있는 걸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시험을 봐서 뭘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참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그러면 오픈 소스로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없나? 서로 컨텐츠를 학생과 교사들이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저는 역사 같은 것이 아주 좋은 얘기지 않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마침 8월 말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를 갔을 때 야외에서 이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거 누가 눌러줄 수 없나요? 아까 이게 제 아이폰으로 리코딩한 겁니다. 저런 문화 활동이 앞으로 저는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AI에 의해서 좀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추격차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판을 바꾸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자신이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발을 내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뭘 하나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아주 멋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44년 전에 저렇게 예측을 하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실리콘밸리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IT 산업의 역사, 그리고 AI가 이제 우리의 첨단 연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거고, 우리의 산업, 노동시장,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어떻게 바꾸도록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 교육의 본질이 뭐냐,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화두도 또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했던 질문들을 먼저 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청중들께서도 질문을 지금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아까 발표하시는 프레젠테이션 PPT 중에서 스탠포드의 엔지니어 히어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TSMC를 창설한 모리스 창,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엔디비아의 젠슨 황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비디오를 저 실제로 이제 한번 봤는데, 결국은 제자인 젠슨 황이 모리스 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회사 창업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공 요인을 가만히 보니까 기술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격의 그 적합성도 있고 그리고 헌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배운 것은 신뢰와 진실, trust and integrity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그런데 결국 이제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기업, 그 기업의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결국은 신뢰와 진실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문학적인 스킬,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 페이크 뉴스가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구축했던 신뢰 사회의 틀이 위협받고 있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현재 AI 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AI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들의 주장, 가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또 우리가 AI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랑 이렇게 어찌 보면 갈등,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모든 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리스 창이라는 분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국공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중국에서 벌어졌을 때 국민당 쪽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하버드에 1950년에 하버드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하버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인문학을 좋아했는데 근데 1년을 지나 보니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봐서 내가 미국에서 중국인으로서 인문학을 해선 별로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2학년 때 MIT로 전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기는 별로 공부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박사과정까지 갔는데 그 미국의 탑 스쿨들은 자격시험을 2번 봐서 떨어지면 나가야 돼요. 근데 자격시험을 2번 떨어져서 쫓겨났습니다. MIT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반도체가 당시가 막 반도체 회사가 막 생기고 있을 때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반도체를 배워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가서 자기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반도체 사업을 다 키웠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중국인이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댈러스에 있습니다. 댈러스는 상당히 아주 화이트 도미네이트된 소사이티였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밀려난 건데요. 근데 이분은 그 영상에도 뒤에 가면 학생이 물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이해를 가지고 과학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때 항상 차이니스 리터러처를 본다.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하더라도 그런 인문학적 밸런스를 갖추는 그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 지금 AI에 여러 가지 페이크가 나오는데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굿가이가 있고 배드가이가 있기 때문에 배드가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드가이에 지지 않고 굿가이들이 이끌어가느냐의 문제고,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가 나오면서 사이버 시큐리티, 백가이즈가 계속 공격할 때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서 그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분야에도 스타트업들이 AI 시큐리티, 그러니까 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멀리셔스한 그런 어택을 걸러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만으로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역시 또 교수들이 일단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연구를 지금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결국은 AI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인 그 책도 많이 읽으시고 소양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AI 산업의 발전이 사실은 계속되려면 지금 급속도로 2022년 이후로 챗GPT를 너무 많은 사람이 써서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AI 산업을 견인하려면 하나는 반도체 기술 발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소요되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기술 발전을 해주실 건데, 제가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결국 AI 문제도 에너지를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그 에너지 부분, 에너지 문제하고 또 인공지능 AI 산업과의 연관성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미래 예측? 네. 네, 인류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레벨에서 이게 이제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는 세상을 볼 때 레벨 앱섹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세상을 보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각 레이어에서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레벨에서 뭐 할 건 할 거고, 또 AI도 지금 커다란 모델도 필요하지만 작은 모델도, 파워를 적게 먹는 작은 모델도 계속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원도 지금 갑자기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을 지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SMR 같은 작은 소형 원자로를 데이터 센터 옆에 위치를 시켜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 오픈 AI나 지금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 같은 회사는 연합을 해서 석유를 시추하는 현장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를 지금 다 태워버리는데, 가스를 에너지를 제너레이션하는 데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그런 것도 지금 스타트업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노력을 하면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마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과학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새로운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사회에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의 불평등이 결국은 사회의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챗 GPT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챗 GPT로부터 제가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챗 GPT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를.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한 3, 40년 동안 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챗 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에 보면 오토바이 그 딜리버리로 다 플랫폼 노동자가 되고, 또 뭡니까, 카카오 택시 보면은 택시 기사들도 다 플랫폼 노동자가 되듯이 저희 전문직들이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로 돼버리는 게 아닌가, 변화되어 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은 중산층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중산층의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과 삶의 그 새로운 조화, 거기에서의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세상은 저는 이제 불평등한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하기 때문에 혁신할 그런 모티브가 생기고, 모두 평등하다면 아마
다들 이제 그 안에서 안주를 하겠죠. 지금 이 개인 어떤 한국이나 어떤 뭐 미국이나 그런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보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간의 불평등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인재들조차도 지금 실리콘밸리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리딩 엣지를 가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국가 중에 리딩 엣지를 가지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 리딩 엣지를 미국과 아주 클로스하게 협력을 해서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 안에 들어가서 실리콘밸리의 한 코너를 차지하자. 우리가 마치 옛날 역사에서 신라의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한 코너를 차지했듯이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다행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많이 비었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도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새로운 그런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게 우리의 어떤 국가의 스테이터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배분은 또 다른 형태, 어떤 형태로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평등 중에서 국가 간의 불평등을 제일 그 심각한 문제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질문을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네 저기 마용철 네네. 국민제한진흥원 이사장 마용철입니다.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 정치를 혁신한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국민 참여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떤 사회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이게 쌓이고 안 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사회 문제를 AI한테 물으면 3초면 나옵니다, 대안이. 근데 그 AI 플러스 시민들의 창의로 함께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참여는 그 창발을 위해서 시민들 아이디어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 갖고 우리 인류 사회 문화에 사회 문제 해결된다면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생각이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 문제를 우리가 사회 문제에 집중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시선을 바뀐 그 패러다임에 두고서 우리가 거기서 치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상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AI 시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전 국가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AI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시키면 그게 뭐 탑다운이 아니라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면 제가 사실 그런 실험을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해봤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장을 할 때 개포동에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이브닝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데이터 AI를 공부할 수 있는 그 단기 코스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만들었더니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정말 열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는 또 자기가 뭐 직업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또 우리가 사회의 어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사실은 좀 AI 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창업이라는 과목을 아주 작은 클래스로 운영을 했는데 독일에서 온 이 교환 학생, 그러니까 뮌헨 대학 좋은 학교긴 하죠. 뮌헨 대학 로스쿨 학생이 와서 제 과목을 들었어요. 프로그래밍 하나도 못했는데 이 3개월 동안에 프로그래밍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가이드를 했더니 자기가 그걸 인터넷을 찾아서 다 그 AI, 그러니까 자기가 법학 분야니까 이 리걸 AI 서비스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고 나니까 이 학생이 이 AI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열의가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정말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반도체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경쟁력을 잃은 것처럼 돼서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교수님 강의 중에 TSMC와 엔비디아의 특수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게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가 밀려나고 경쟁 관계가 아닌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타격을 받지 않는 이런 약간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개인적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에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공정한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어떤 경쟁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아까 제가 조금 너무 자본주의자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은 불평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TSMC, 엔비디아 관계는 엔비디아 태생부터 TSMC에 종속된 관계로 발전을 해왔으니까 그게 이 기술의 서로 상호 의존 관계, 그 다음에 인프라의 상호 의존 관계, 사람의 상호 의존 관계 이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이라는 말을 넌 저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비즈니스에는 공정은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스타트업의 가장 큰 이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unfair advantage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TSMC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에 비해서 unfair advantage를 이미 확보한 거죠. 이미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TSMC도 바꾸는 게 싫고 엔비디아도 바꾸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이 뭘 했어야 하느냐? 삼성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도박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와 TSMC가 짜놓은 구도 외에 다른 판을 만드는 도박을 하지 않고는 현재 어떤 불리함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겠죠. 그러자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이란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만큼 우리가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장관님. 도박이라기보다는 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도전보다 도박은 더 절박한 것. 네, 차 교수님 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프렌킨이 MIT에서 디지털 피직스라는 분야를 만들었고
실제로 재단을 만들어서 60년대 그 AI 윈터를 넘으면서 80년대 경진대회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모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3대 사건을 첫째, 우주의 탄생, 둘째, 생명의 탄생, 셋째, AI의 탄생 이렇게 꼽았습니다. 저는 그 예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AI의 그 막강한 긍정적인 파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역사를 보나 현실을 보나 좋기만 한 건 없더라고요. 네, 반드시 긍정적, 부정적 같이 옵니다.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도 빌 게이츠가 80년대 이미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빨리 퍼질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저는 오늘날의 이 세계적인 혼란, 사회적, 정치적 혼란 이것이 기술 혁신하고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NS로 해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런 제도도 이미 힘을 잃었고 결국 그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 판단, 옳고 그름 이걸 떠나서 그냥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으면서 분열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데에 이 기술 혁신이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 게 1970년대에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변화를 보면서 초지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하죠. 커즈와일이 이미 책을 다시 쓰면서 지금 자꾸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I 시대의 윤리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다루지 않고서는 기술 발전에 인간 사회가 휩쓸리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리를 다룬다 하는 것이 지금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이고 그게 또 기술, 엔지니어링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학제적으로 철학을 비롯해서 인문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영향을 함께 고민하고 질서를 이런 새로운 질서, 기술 질서에 대해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간다. 이미 이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제 글을 쓴다,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하는 것은 옛날 중세에 그 라틴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기의 발명, 전기에 맞먹는다, 또 인터넷을 추월할 것이다. 그 영향이 AI에 대해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 교수를 잘 만나서 지도 교수가 그런 인터넷 시대에 구글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도 봤고 그때는 이 정도로 왜 이렇게 임팩트가 커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 이게 이런 익스포넨셜한 건 체인지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됐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익스포넨셜한 그런 체인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나름대로 기본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주로 독일이죠. 이게 유럽이 앞서서 GDPR을 만들고 뭐 에틱스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측면에는 사실은 유럽이 미국에 뒤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견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스트랄 이야기를 하면서 세드릭 오라는 사람을 제가 그 당시 한 5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인바이트를 돼서 그때 제가 봤던 건데요.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뭐지? 갑자기 까먹었어. 그 마크롱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스피치를 하면서 조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틱스를 이야기하고 레귤레이션을 이야기했더니 미국의 빅텍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연구소를 만들더라. 근데 미스트랄 저 친구들이 그 빅텍이 만든 프랑스 내부에 있는 연구소에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미스트랄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도했던 안 했던 그걸 이제 프랑스는 잘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 AI 인터넷 시대는 유럽은 완전히 기회가 없었지만 AI 시대의 한 코너를 지금 확보한 그런 게 됐죠. 하여튼 그런 측면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같은 국가의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한 가지 측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보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답은 없습니다. 어떤 프리스크립티브한 어떤 매저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새로운 규제가 돼요. 어떻게 보면 항상 실험한다는 생각. 그러면 지금은 익스페리멘털리스트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AI 시큐리티의 회사, 제가 아까 Together AI라는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CTO를 맡고 있는 친구는 차이니스 뭐 베이징대를 나온 그러고 나서 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인데 그 와이프가 만든 회사가 또 AI 시큐리티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금 이제 이 장관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를 어쨌든 어드레스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걸 말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그걸 프리벤트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얼리 워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가 리질리언트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랩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그 강연 주제가 AI 시대의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입니다. 여러분 AI 시대 여러분의 일이 바뀌고 있죠. AI 시대 여러분의 그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매일 경험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이 AI 시대의 일과 삶을 어떻게 새롭게 조화할 것이냐 이것은 여기 그 세계적인 공학도이신 여기 차 교수님을 비롯해서 과학자, 공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을 또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2024년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AI 관련된 그 연구자들이고 공학자들이라는 말씀은 저도 해드렸고 또 우리 차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인폼하는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듣고 왔는데요. 그때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제프리 힌튼은 작년에 그 구글사를 퇴사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너무나 위험하다. 위험성을 경고하고 작년에 구글사를 퇴사하면서 전 세계에 또 이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노벨상을 왜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노벨상의 그 수상 기준은 뭐냐면 전체 인류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과학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런 상을 왜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프리 힌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 Safety Research를 하라고 하는 거다. 결국 오늘 이야기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I 기술 리서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AI 세이프티 리서치를 하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또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지만 오늘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좌장으로 또 강연으로 수고해 주신 차상균 교수님과 조숙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